안녕하십니까. 담장 너머 옛날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쪽 눈을 잃은 사기장과 폭풍우 치는 늦가을 밤, 그의 가마간 앞에 쓰러진 한 어린 손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진실은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보는 법이라 했습니다.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한 사기장이 두 눈을 가진 자들이 끝내 놓친 무서운 비밀을 어찌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송무현이 한쪽 눈을 잃은 것은 그가 14살이 되던 해의 늦봄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분월리 임금께 올리는 어용, 백자가 빚어지던 그 작은 공방촌에서 무현은 가마에 불을 살피던 어린 사기장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가마 안쪽에서 작은 폭발 같은 불티가 솟구쳤고 그 한 점의 불씨가 어린 무현의 오른쪽 눈을 영영 어둠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의원이 와서 며칠을 보살폈으나 끝내 빛은 돌아오지 않았고 무현은 그날 이후로 좁게 접은 검은 무명천 한 조각을 안대로 둘러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반쪽이라 부르기도 하였고 어떤 이는 손가락질을 하며 가마의 애군이 든 아이라 수군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현을 거두어 키운 외숙모 이봉례는 결코 그 말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외숙모는 무현이 갓난쟁이 적에 그의 어머니가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외삼촌과 함께 그를 거두어 길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마저 가마의 일로 일찍 떠난 뒤로는 외숙모와 무현 둘만의 살림이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무현은 32살이 되었습니다. 마른 듯 하면서도 키가 크고 손이 길었으며 한쪽 눈만 남았으나 그 한쪽 눈은 깊고 맑았습니다. 무현의 손은 늘 흙물에 젖어 있어 손마디가 거칠었고 머리는 단정히 묶어 방건 아래로 넣어두었습니다. 입은 옷은 늘 잿빛 무명 저고리와 바지였고 발에는 집신을 신었습니다. 분원리의 사기장들 가운데서도 무현의 솜씨는 으뜸이라 할 만하였습니다. 흙을 빚는 그의 한쪽 눈은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결을 보아냈습니다. 흙 속에 섞인 가는 모래 한 알, 가마 속 불에 가는 떨림, 식어가는 백자의 살결에 스미는 빛깔의 변화 같은 것들을 그는 한쪽 눈만으로 읽어냈습니다. 그러나 무현은 자신의 솜씨를 자랑하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으며 늘 가마와 외숙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현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것을 두고 그의 안대 탓이라 하였습니다. 외숙모는 그 말을 들을 적마다 입을 굳게 다물었고 부엌 아궁이의 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을 뿐이었습니다. 무현은 그런 외숙모의 구분 등을 보면서 자신이 흙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단정한 사발 하나를 그려보곤 하였습니다. 무현의 하루는 늘 같은 모양으로 흘러갔습니다. 새벽이 채 밝기 전에 일어나 가마 옆 작은 우물에서 찬물 한 동이를 길어 외숙모의 부엌에 들이고 외숙모가 데워준 묵국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운 뒤에는 곧장 가마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마간 한쪽에는 무현이 평생을 익혀온 흙이 산처럼 갈무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 흙은 분원리의 한 골짜기에서 외삼촌이 살아 계실 적에 손수 길어 두던 백토였고 무현은 그 백토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쪽 눈으로 들여다보는 일로 매일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흙 한 줌 안에는 그 흙이 자라온 골짜기의 햇볕과 비와 바람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무현은 한쪽 눈으로 그 햇볕의 빛깔을 짐작하였고 비의 시기를 헤아렸으며 바람의 결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흙의 결을 다 읽고 나서야
그날 빚을 그릇을 정하였고 그릇의 모양이 정해진 뒤에야 비로소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물레 위에서 무현의 거친 긴 손은 흙을 어르듯 부드럽게 매만졌고 흙은 무현의 손길에 가만히 자기의 모양을 내어주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사기장들은 무현이 흙 한 줌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두고 한쪽 눈에 신이 들었다 농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농 끝에는 늘 부러움이 한 자락 섞여 있었습니다. 무현이 빚은 그릇은 가마에서 나온 뒤에도 갈라지지 않고 빛깔이 흐려지지 않았으며 한겨울에도 그 빛이 서리에 흐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숙모는 그러한 마을 사람들의 농을 뒤로하고 늘 같은 말을 무현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사람의 본디는 보이는 결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보아내는 결로 정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분원리의 가을 장날은 사기장들의 가장 고된 날이었습니다. 해마다 단풍이 깊어갈 무렵이면 분원리에서는 한 해의 백자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어용으로 올려보내는 큰일이 있었습니다. 사홍원에서 봉사가 직접 내려와 백자를 점검하고 그 가운데 임금의 상에 올릴 만한 것을 골라 한양 도성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분원리의 모든 가마는 밤낮 없이 불을 피웠고 사기장들은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 흙을 빚었습니다. 무현 역시 이 시기가 되면 하루에 3식경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외숙모는 늘 새벽이 채 밝기 전에 일어나 밥을 짓고 무현이 가마간으로 가기 전에 따뜻한 무국 한 그릇을 들이밀었습니다. 무현은 외숙모의 굽은 어깨가 늘 마음에 걸려 끝내 입에 다 들어가지 않는 밥도 한 술이라도 더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해의 가을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분원리의 가마, 굴뚝마다 흰 연기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던 어느 날 아침 사홍원 봉사 윤정한이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기별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윤정한 봉사가 청렴하기로 도성 안에서도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어용 백자의 사사로이 손을 대는 이를 가장 엄히 다스리는 사람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윤정한 봉사는 분원리의 가마들을 두루 살펴보았고 무현의 가마에도 들렀습니다. 그는 무현의 백자 사발을 들어 한참을 들여다보았고 그 사발의 굽 안쪽 가는 빗금까지 손끝으로 더듬어 보고 나서야 천천히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무현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으나 외숙모는 부엌 문지방에 앉아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윤정한 봉사는 한양으로 돌아갈 때 무현의 사발 가운데 가장 단정한 한 점을 골라 가져갔습니다. 외숙모는 그날 저녁 부엌 한 귀퉁이에서 무현 몰래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현은 그것을 알아채고도 모르는 척하였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등불이 켜진 지 채 2달이 지나기 전에 한양에서 흉한 소문 한 자락이 분원리에 흘러들었습니다. 사홍원 봉사 윤정한이 어용 백자의 사사로운 손을 댄 죄로 잡혀가 끝내 옥에서 죽고 말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다들 입을 다물었고 외숙모는 부엌의 불 앞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현은 그 소문이 어찌하여 자꾸 그의 한쪽 눈에 거슬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 사람들이 그 일을 두고 수군대는 소리도 가끔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윤정한 봉사의 평소 됨됨이로 보아 결코 그러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하였고 어떤 이는 한양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양에서 끝내야지 분원리까지 끌고 들어올 일이 아니라 하였으며
어떤 이는 어용 백자의 사사로 이 손을 댄 죄가 어찌 옥에서 그토록 빠른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군거림은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원리의 가마 일이 워낙 고되어 사기장들에게는 한양의 일을 길게 입에 올릴 짬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숙모는 그 무렵 부엌의 한쪽 벽에 작은 흰 천을 한 자락 걸어 두었습니다. 무현이 어찌된 일이냐 한쪽 눈으로 묻듯 외숙모를 바라보았을 때 외숙모는 그 천을 가리키며 다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잠시 기리는 일이라 답하였습니다. 무현은 그 흰 천을 볼 적마다 윤정한 봉사가 자신의 사발을 한참 들여다보고 가던 그 가는 손끝을 떠올렸고 한쪽 눈에 가는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이 어디서 오는지 무현은 그때까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단풍이 지고 산이 맨가지로 드러나기 시작할 무렵 분원리의 가마들은 한 해의 마지막 큰 가마 일을 끝냈습니다. 사기장들은 비로소 한식경이라도 더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마을의 부엌마다 따뜻한 무국과 흰밥의 김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무현 또한 그 무렵 처음으로 가마간을 떠나 마당의 햇볕 아래 잠시 앉아 외숙모와 함께 흰밥 한 그릇을 천천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햇볕은 그러나 깊지 않았고 곧 산봉우리 너머로 넘어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늦가을의 마지막 보름께 광주 일대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그토록 거센 비가 내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사흘 밤낮을 그치지 않고 분원리의 산과 가마간을 두드렸고 마을 어귀의 작은 개천은 누런 흙물로 부풀어 올라 길을 끊어 놓았습니다. 무현은 사흘 동안 가마에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 잠도 자지 못한 채 가마간 안에 머물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비는 한층 더 거세어졌고 바람마저 뒤섞여 가마간의 흙벽을 흔들었습니다. 외숙모는 작은 호롱불 하나를 든 채로 가마간으로 건너와 무현의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가마의 불을 들여다보았고 가마 안의 백자가 천천히 빛깔을 바꾸어 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가마간 바깥에서 무엇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현은 처음에는 그것이 비에 젖은 흙담이 무너지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이어가는 신음 한 가닥이 빗소리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무현은 한쪽 눈을 가늘게 뜨고 가마간 문을 열었습니다. 가마간 문지방 바로 앞에 어린 종복 차림의 한 사람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가는 몸피의 머리는 사내처럼 짧게 묶었고 거친 무명 두루마기는 비에 흠뻑 젖어 흙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두 손은 품속에 작은 보자기 하나를 꼭 끌어안고 있었고 그 보자기는 비에 젖어 무거워졌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손에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손님의 입술은 빛깔을 잃어 거의 종이처럼 휘었고 한 가닥 가는 숨만이 가까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현은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한쪽 눈에 비친 그 모습이 어쩐지 무현의 마음을 가만히 두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외숙모가 호롱불을 들고 무현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외숙모는 어린 손님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무현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두드림은 들이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무현은 그 두드림의 뜻을 알아듣고 어린 손님을 안아 올렸습니다. 어린 손님의 몸은 깃털 한 줌처럼 가벼웠고 품속의 보자기만이 단단한 무엇처럼 무현의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무현이 어린 손님을 안아 가마간 안으로 들이는 동안에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마의 불빛이 가막 안의 흙벽에 가는 흰 무늬를 그렸고 그 무늬 위로 무현의 그림자와 어린 손님의 그림자가 한 덩이로 어우러져 흔들렸습니다. 외숙모는 가막 안 한쪽에 미리 깔아둔 마른 집단 위로 무현이 손님을 누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고 그 손님의 가는 손가락이 끝내 보자기를 풀지 않는 것을 본 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무현은 가마의 불을 평소보다 한마디 약하게 눌러두었습니다. 가마간 안의 공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어린 손님의 가는 호흡에 좋지 않을 것을 한쪽 눈으로 헤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숙모는 부엌으로 건너가 가마솥에 물을 새로 올렸고 부엌의 작은 창문 너머로 끊임없이 내리치는 빗줄기를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빗줄기는 외숙모의 늙은 얼굴에 비친 호롱불의 빛을 한 결씩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외숙모 이복내는 무현히 안겨 들어온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외숙모는 그저 빠른 손길로 부엌의 가마솥에 물을 올렸고 무현이 어린 손님을 따뜻한 안방의 아랫목에 누이는 동안 마른 무명한 피를 잘라 수건을 만들었습니다. 외숙모는 어린 손님의 젖은 옷을 벗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손과 얼굴과 발을 닦아주고 무현이 미리 데워 둔 무국 한 수를 손님의 입가에 가만히 가져다 대었습니다. 어린 손님은 한참이 지나서야 가는 숨을 길게 내쉬었고 한 번 더 길게 내쉬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이 돌아오는 듯하였습니다. 외숙모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님의 손에 꼭 쥐어진 보자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는 무현에게 눈빛으로 말하였습니다. 그 보자기는 손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무현은 그 뜻을 알아듣고 보자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외숙모는 손님의 곁에 작은 베개 하나를 더 놓아주고 호롱불의 심지를 가늘게 줄였습니다. 무현은 안방을 나와 가막 안으로 건너갔고 그날 밤 가마의 불을 거의 한식경에 한 번씩 살피며 어린 손님의 숨소리를 마음속으로 헤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습니다. 그러나 어린 손님은 깨어나지 못하였고 그 다음 날도 그러하였습니다. 외숙모는 맵기 무국과 흰죽을 끓였고 손님의 입가에 한 술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무현은 가마의 불을 살피는 짬짬이 안방의 문지방을 살피고 손님의 가는 호흡이 끊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서야 다시 가막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그 어린 손님의 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외숙모는 평소에도 사람을 잘 들이지 않았기에 가막 안 안쪽에 누군가가 와 있다는 것을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였습니다. 무현은 외숙모의 그 조용한 손길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어린 손님을 어찌 거두어야 할지 알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외숙모는 사람을 첫눈에 알아보는 사람이었고 무현은 그 외숙모의 눈빛을 자신의 한쪽 눈만큼이나 깊이 믿었습니다. 사흘 동안 어린 손님의 곁에는 외숙모가 데워 둔 작은 화로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외숙모는 그 화로의 숯이 식지 않도록 한 식경에 한 번씩 살피러 드나들었고 손님의 이마의 손등을 가만히 대어 열기를 헤아렸습니다. 손님의 가는 이마는 처음에는 종이처럼 차가웠으나 둘째 날 저녁 무렵부터는 가는 열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셋째 날 새벽에는 다시 따뜻한 살결의 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외숙모는 그제야 부엌의 솥뚜껑을 내려놓고 안방의 문지방에 잠시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무현은 가막 안에서 흙을 빚는 손길에 평소의 정밀함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자기도 알았습니다.
한쪽 눈은 자꾸만 안방의 문지방으로 향하였고 손끝의 흙은 평소처럼 부드럽게 어우러지지 않았습니다. 무현은 그날 빚은 그릇 가운데 한 점을 가마에 올리지 않고 다시 흙으로 풀어두었습니다. 흙으로 다시 풀린 그 그릇이 마치 자신의 마음의 결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같아. 무현은 그 흙더미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비 그친 다음 날 저녁 마을의 한 사기장이 외숙모의 부엌에 잠시 들렀다 갔습니다. 그는 늘 외숙모에게 말린 무 한 줌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고 그날도 같은 까닭으로 들렀습니다. 외숙모는 그 사기장을 부엌의 문턱까지만 들이고 안방으로는 들이지 않았으며 평소보다 길지 않게 인사를 주고받은 뒤 곧 부엌의 문을 닫았습니다. 무현은 그 광경을 가마간에서 한쪽 눈으로 보며 외숙모가 어린 손님을 어찌 지키려 하는지 그 마음의 결을 가만히 헤아렸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이 되어서야 어린 손님은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지 못해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외숙모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가만히 앉았고 무현은 외숙모의 등 뒤에 서서 손님의 깨어남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손님은 무현의 안대를 보고 한순간 흠칫하였으나 곧 외숙모의 얼굴을 보고는 다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품속의 보자기를 단단히 안고 있었습니다. 외숙모는 무국한 그릇과 흰죽한 그릇을 작은 소반에 놓아 손님 곁에 두었습니다. 손님은 한참 만에 일어나 앉아 떨리는 손으로 죽 한 술을 떴고 그제야 비로소 가는 숨에 살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손님은 그날부터 닷새가 더 지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한 바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외숙모와 무현은 손님이 사실은 어린 사내가 아니라 남장한 처녀임을 알았습니다. 손님이 마당의 우물 곁에서 머리를 풀어 빗던 그 한순간을 외숙모가 마침 보았던 것입니다. 외숙모는 그 일을 무현에게 말하면서도 결코 손님을 흉보지 않았습니다. 외숙모는 다만 마른 무명 저고리 한 벌과 치마 한 폭을 꺼내어 손님의 베개 머리에 놓아 두었습니다. 손님은 그 옷을 보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비로소 자기의 이름을 외숙모에게 알린 것은 그로부터 또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손님의 이름은 윤서연이라 하였고 한양 사홍원 봉사 윤정한의 외동딸이라 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외숙모의 손에서 들고 있던 빛 한 자루가 가만히 떨어졌고 무현의 한쪽 눈에는 가는 빛이 일었습니다. 두어 달 전 분원리에 들렀던 그 청렴한 봉사가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속의 보자기를 풀어 그 안의 작은 함을 외숙모와 무현 앞에 가만히 내어놓았습니다. 함은 검은 오칠을 한 작은 나무함이었고 그 안에는 어용 백자 항아리 한 점이 곱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항아리는 무현의 한쪽 눈에도 한눈에 어용으로 알아볼 만큼 빛깔이 맑았고 굽의 모양이 단정하였으며 살결이 흰 옥처럼 고요하였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무현은 손님이 품에 안고 있던 작은 함을 처음으로 열어보았습니다. 서연은 그 항아리가 아버지가 살아 계실 적에 마지막으로 사홍원에서 빼돌리지 않고 정직하게 봉인해 두었던 어용 백자 한 점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분원리에서 한양으로 돌아간 뒤 어떤 큰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의 증거로 이 항아리 한 점을 따로 갈무리해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 새어나갈까 두려워한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어용, 백자의 사사로이 손을 댔다는 누명을 씌워 옥으로 보냈고, 아버지는 끝내 옥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옥에 갇히기 전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을 때 그 항아리를 자신의 손에 쥐어주며 한마디만 남겼다 하였습니다. 한쪽 눈으로도 보일 만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보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의 뜻을 끝내 알지 못한 채 한양에서 도망쳐 나왔고, 비를 만나 길을 잃고 분원리로 흘러들어 가마의 흰 연기를 따라 무현의 가마간 앞에 이르러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무현은 그날 밤 작은 호롱불을 안방 한 귀퉁이에 가까이 가져다 놓고 백자 항아리를 자신의 한쪽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저 곱고 단정한 어용 백자 한 점에 지나지 않을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나 무현의 한쪽 눈은 평생을 흙과 불에 익혀온 눈이었고 결을 잇는 눈이었으며, 두 눈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는 가는 떨림을 보아내는 눈이었습니다. 무현은 항아리를 호롱불 가까이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항아리의 굽 안쪽,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들여다보지 않을 그 작은 안쪽 면에 가는 침 끝으로 새긴 듯한 글자 몇 자가 어렴풋이 어른거렸습니다. 글자는 너무 가늘어 두 눈을 가진 사람은 빛의 어른거림으로 알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현은 한쪽 눈을 가늘게 뜨고 호롱불의 빛을 비스듬히 돌리며 그 글자를 한자 한자 읽어내었습니다. 그것은 어용 백자 항아리의 굽 안쪽에 가는 봉인을 새겨두고 그 봉인의 안쪽에 작은 금붙이를 숨겨 한양으로 빼돌리는 자가 누구이며 그 일이 어느 길로 어찌 이루어지는지를 적어둔 가는 글자였습니다. 그 가는 글자의 끝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조판서 박효렴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무현은 그 한자 한자를 다 읽어 낸 뒤 항아리를 가만히 호롱불에서 멀리하였습니다. 한쪽 눈에 가는 떨림이 일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외숙모가 안방의 문지방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호롱불의 심지를 가늘게 줄였습니다. 그날 밤 무현은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한쪽 눈에 본 그 가는 글자는 두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보지 못할 글자였고, 그 글자를 다 읽은 자가 분원리에서 자기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이 무현의 어깨를 누르듯 무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숙모는 잠시 무현의 곁에 앉아 그의 굽은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으나 외숙모 또한 끝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외숙모의 그 한숨에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결을 짚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자리에서 가만히 깨어나 무현과 외숙모가 호롱불 곁에 앉아있는 광경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의 등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가만히 자리에 누웠고 그 자리에 누운 채로 가는 눈물을 한 줄기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가 비로소 풀린 것을 안 까닭이기도 하였고, 그 풀림이 한쪽 눈을 가진 사람의 외로움과 만난 까닭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현은 외숙모와 함께 항아리를 다시검은 오칠함에 넣어 그 함을 외숙모의 이불 깊은 곳에 갈무리하였습니다. 외숙모는 함을 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항아리에 굽 안쪽을 가는 손끝으로 더듬어 보았고, 그 가는 글자의 끝에 새겨진 이름 한자를 손끝으로 한 번 짚은 뒤 함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외숙모는 그 함을 갈무리한 뒤로는 부엌의 솥과 안방의 이불 사이를 평소보다 자주 오갔고 마당으로 나서는 일은 거의 줄였습니다.
분원리에 낯선 사내들이 들기 시작한 것은 그 해의 첫눈이 내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주막에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 셋이 들어와 며칠을 묵었습니다. 사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어용 백자 한 점이 한양에서 사사로이 흘러나갔으니 분원리 어디엔가 와 있을 것이라 하며 본 사람이 있으면 곡식 5섬을 내리겠다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곡식의 무게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으나 어용 백자가 분원리 안에 와 있다는 말은 누구도 들은 적이 없었기에 다들 모른다 답하였습니다. 검은 두루마기의 사내들은 그러나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마터를 한 곳 한 곳 돌면서 사기장들에게 같은 물음을 거듭하였고 무현의 가마에도 발길이 닿았습니다. 무현은 가마 앞에 앉아 흙을 빚으며 한쪽 눈으로 사내들의 신을 보고 그 신의 흙물이 분원리의 흙이 아니라 한양 도성의 기르김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내들은 무현에게 어용 백자 한 점을 보지 못하였느냐 물었습니다. 무현은 가마의 불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내들은 가마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무현의 안대를 한번 흘끗 보고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외숙모는 부엌의 작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모두 보고 있었고 사내들이 마당을 나가자 부엌의 솥뚜껑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외숙모는 안방의 문을 더 두텁게 닫았고 서연을 가마간 안쪽의 작은 흙벽 뒤로 옮겨 두었습니다. 무현이 평소에 흙을 갈무리에 두는 자리였습니다. 서연은 그 좁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작은 함을 다시 품에 안고 가는 호흡으로 시간을 견디었습니다. 무현은 가마의 불을 살피는 짬짬이 그 흙벽 뒤로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이밀었고 서연은 한술 한술을 가만히 떴습니다. 사내들은 사흘 더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사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현의 가마간 뒤편 흙담을 가만히 더듬는 것을 외숙모가 부엌창으로 보았습니다. 외숙모는 그 광경을 보고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현이 가마의 불을 살피러 들어간 사이 서연을 가마간 안쪽에서 안방으로 다시 옮겨 자신의 이불 속에 함께 누이고 자신의 늙은 몸으로 서연의 어린 몸을 가렸습니다. 그날 밤 외숙모는 자신의 이불 한쪽 깊은 곳에 검은 오칠함을 미리 갈무리해 두었으나 함 안의 어용 백자 항아리만은 따로 꺼내어 또 다른 자리에 갈무리하였습니다. 외숙모는 평생 부엌의 솥과 안방의 이불을 다루며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한 점의 물건을 두 자리에 나누어 갈무리하는 일에 익숙하였습니다. 외숙모는 자신의 베개 안쪽 한 자락을 가는 손길로 풀어 항아리를 그 안쪽 깊이 밀어넣고는 다시 가는 손길로 베개의 한 자락을 단정히 갈무리하였습니다. 무현은 가마간에서 그 모든 광경을 한쪽 눈으로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외숙모가 함과 항아리를 따로 갈무리하는 그 손길의 결을 보고 무현은 외숙모가 다음 일을 어찌 짐작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외숙모는 사내들이 결국 들이닥칠 것을 알고 있었고 들이닥칠 때 함만은 빼앗기더라도 항아리만은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현은 그 결을 알아채고도 외숙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외숙모의 그 손길이 외숙모가 평생을 살아온 결의 마지막 한 획임을 무현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현의 작은 집 앞마당에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두루마기의 사내들 셋이 모두 앞마당으로 들어섰고 그 뒤로 또 두엇이 더 따라 들어섰습니다. 사내들의 손에는 짧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한 사람의 손에는 가는 칼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현은 그 소리를 가마간 안에서 한쪽 귀로 먼저 듣고 한쪽 눈으로 가마의 불을 한 번 깊이 들여다본 뒤 천천히 가마간을 나섰습니다. 사내들은 무현을 보자마자 안방의 문을 열라 하였고 무현이 가만히 서서 답을 하지 않자 곧장 안방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외숙모는 이불 속에서 서연을 자신의 굽은 등으로 가린 채 사내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내들은 외숙모의 굽은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외숙모는 그 밀침에 안방의 흙벽에 가는 어깨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외숙모의 늙은 입가에 가는 신음 한 가닥이 새어나왔으나 외숙모는 끝내 서연을 안은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외숙모의 품속에서 몸을 일으켜 사내들 앞에 섰습니다. 가는 어깨가 떨리고 있었으나 두 눈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내들 가운데 가장 키 큰 한 사람이 서연의 손에서 작은 함을 빼앗았고 다른 사내가 서연의 가는 손목을 잡아 끌어내려 하였습니다. 무현은 그 순간 사내들의 사이로 뛰어들어 서연의 앞을 막아섰고 한쪽 눈으로 사내에 가는 칼을 보아 내며 자신의 어깨로 그 칼끝을 받아냈습니다. 사내들은 그 광경에 잠시 멈추었으나 곧 무현을 안마당의 흙바닥에 쓰러뜨리고는 서연을 끌고 가마간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작은 함은 사내들의 손에 들려 있었으나 그 함 안에 어용, 백자 항아리만은 외숙모가 사내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미리 자신의 이불 속에 따로 갈무리해 두었기에 사내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은 빈 함을 챙긴 채로 마당을 나갔고 마당의 흙바닥에는 무현에 가는 어깨에서 흐른 따뜻한 자국과 외숙모의 굽은 등에 어린 가는 눈물 자국만이 남았습니다. 밤이 깊고도 길었습니다. 외숙모는 이불 속에서 가는 손길로 무현의 어깨를 메었고 무현은 한쪽 눈에 흐르는 작은 물기를 손등으로 가만히 닦았습니다. 외숙모는 무현에게 한양으로 가야 한다는 뜻을 눈빛으로만 전하였고 무현은 그 눈빛을 받아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숙모의 이불 속에서 어용 백자 항아리가 가만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현은 닷새를 꼬박 걸어 한양 도성에 닿았습니다. 가마터를 떠나기 전 무현은 외숙모의 굽은 어깨를 한참 동안 부둥켜 안았습니다. 외숙모는 무현의 등을 한번 가만히 두드려주고 어용 백자 항아리를 마른 무명 보자기에 단단히 싸서 무현의 보찜 깊은 곳에 넣어 주었습니다. 무현은 평소처럼 잿빛 무명 저고리에 바지 차림이었고 다만 그 위에 두꺼운 두루마기 한 벌을 더 입었으며 한쪽 눈에 안대 위로 갈색 페랭이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무현은 산길을 골라 걸었습니다. 큰 길에는 검은 두루마기의 사내들이 길목마다 서 있을 것을 짐작하였기에 분원리에서 한양으로 이어지는 산길을 외숙모가 어릴 적 알려준 길대로 따라 걸었습니다. 산길에는 첫눈이 내린 자국이 남아 있었고 산짐승의 발자국이 가는 줄을 그리고 있었으며 한밤의 산골에는 가는 부엉이의 울음이 산봉우리를 한 번씩 흔들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늦은 오후 무현은 한양 도성의 남쪽 작은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성 안은 분원리와 달리 사람과 마차로 가득하였고 거리의 흙은 분원리의 흙과 빛깔이 달랐습니다. 무현은 한쪽 눈으로 그 흙의 빛깔을 한번 들여다본 뒤 미리 외숙모가 일러준 골목길을 따라 사원부 지평 정도균의 작은 사가로 향하였습니다. 정도균 지평은 외숙모의 먼 친척의 친척으로 인연이 닿은 사람이라 하였고 윤정한 봉사와는 어릴 적부터 한 스승 아래에서 그를 배운 예법이라 하였습니다. 정도균은 그러나 윤정한이 옥에서 죽은 뒤 누구도
윤정한의 일을 다시 입에 올리지 못하던 그 도성 안에서 홀로 그 일을 가슴에 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현이 정도균의 사가에 다 보찜을 풀었을 때 정도균은 어용 백자 항아리를 한번 들여다보고는 한참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무현은 한쪽 눈으로 항아리의 굽 안쪽에 새겨진 가는 글자를 정도균에게 보여주었고 정도균은 호롱불을 가까이 가져와 그 글자를 한자 한자 따라 읽었습니다. 두 눈을 가진 정도균은 그 가는 글자를 한 번에 읽어내지 못하였고 무현이 한쪽 눈으로 그 글자의 결을 일러준 뒤에야 비로소 글자의 뜻을 알아내었습니다. 정도균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도균은 무현을 자신의 사가 깊은 안방에 두고 자신은 도성의 사원부와 사간원의 옛번 몇 사람을 가만히 찾아갔습니다. 그날 한식경의 시간 안에 도성의 작은 골목길 몇 곳에서 가는 등불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무현은 정도균의 사가 깊은 안방에서 한식경, 또 한식경을 가만히 앉아 그 등불들의 결을 한쪽 눈으로 헤아렸습니다. 분원리의 가마 앞에서 한평생을 흙과 불의 결만 읽으며 살아온 한쪽 눈이 도성의 사가 안에서 사람의 결을 처음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정도균의 등은 굽지 않았고 걸음은 가벼웠으나 그 어깨에 얹힌 무게는 분원리의 굽은 어깨와 한 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무현은 한쪽 눈으로 그 결을 읽고는 비로소 외숙모가 어찌하여 자신을 정도균에게로 보냈는지 알았습니다. 그날 밤늦게 정도균은 무현의 곁에 잠시 돌아와 앉았고 한 점 등불 아래에서 두 사람은 백자 항아리를 다시 한번 마주하였습니다. 정도균은 호롱불의 빛을 비스듬히 돌리며 안쪽에 가는 글자를 자기의 두 눈으로 다시 한번 따라 읽으려 하였으나 두 눈만으로는 끝내 그 결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무현은 한쪽 눈을 가늘게 뜨고 호롱불의 빛을 한자 사이로 가만히 옮겨 주었고 정도균은 무현의 그 한쪽 눈에 의지하여서야 비로소 글자의 결을 끝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임금의 어명이 내려진 것은 동짓달의 첫 새벽이었습니다. 정도균과 그의 옛벗들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글로 한꺼번에 호조판서 박효렴의 어용 백자 부정을 임금께 고하였고 그 글의 끝에는 무현이 가져온 어용 백자 항아리 한 점이 증거로 따라 올랐습니다. 임금은 항아리를 친히 들여다보았으나 두 눈으로는 굽 안쪽에 가는 글자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정도균이 무현을 임금 앞에 들이게 하였고 무현은 한쪽 눈으로 호롱불의 빛을 비스듬히 돌리며 임금께 그 가는 글자를 한자 보여드렸습니다. 임금은 그 글자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곧 호조판서 박효렴을 잡아들이라 하였고 박효렴의 한양사가와 어용 백자 운송에 손을 대던 자들 모두를 함께 잡아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날 한식경이 채 지나기 전에 박효렴은 자신의 사가 안방에서 잡혀 나왔고 그가 분원리에 풀어놓았던 검은 두루마기의 사내들 또한 광주 길목에서 모두 잡혔으며 사내들의 손에 끌려가 있던 윤서연 또한 그 자리에서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박효렴은 어용 백자의 사사로이 금부치를 숨겨 빼돌린 죄와 그 일을 알아챈 사홍원 봉사 윤정한에게 누명을 씌워 죽음에 이르게 한 죄로 모든 벼슬과 가산을 잃었습니다. 윤정한 봉사는 죽은 뒤 비로소 누명을 벗어 그의 이름이 사홍원의 글에 다시 단정이 올랐고 외동딸 서연은 아버지의 이름을 안고 가문의 옛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임금은 무현에게 벼슬을 내리려 하였으나
무현은 한쪽 눈으로 임금을 가만히 우러러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현은 자신은 다만 분원리의 사기장이며 자신의 한쪽 눈은 흙과 불 앞에서만 그 결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라 글로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무현의 글을 한참 들여다보고는 작은 미소를 지었고 그 대신 분원리의 가마터를 무현과 외숙모의 이름으로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어명을 내려주었습니다. 무현은 한양에서 분원리로 돌아가는 길에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길에는 그 사이에 두 번째 눈이 내려 첫눈의 자국 위에 새 눈이 가만히 덮여 있었고 산봉우리는 흰 옷을 두른 듯 하였습니다. 무현이 분원리에 닿았을 때 외숙모는 굽은 등으로 가마터의 마당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숙모의 어깨에는 검은 두루마기의 사내들에게 부딪힌 자국이 아직 가는 자국으로 남아 있었으나 그 어깨 위로 두꺼운 무명 저고리가 가만히 덮여 있었고 그 위로 첫눈에 가는 자국이 한 줌 내려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문이 회복된 뒤 한양에서 한식경의 길을 더 걸어 분원리로 무현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차림은 더 이상 어린 종복의 차림이 아니었고 단정한 무명 저고리와 치마 차림이었으며 머리는 한 줄로 곱게 묶은 모양이었습니다. 외숙모는 서연을 보자 부엌 문지방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웃었고 무현은 한쪽 눈으로 서연을 한번 깊이 바라보고는 천천히 가마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마의 흰 연기가 그날도 분원리의 하늘로 길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해 겨울 분원리의 작은 가마 한 채를 새로 지었습니다. 가마의 굴뚝 곁에는 어용 백자 항아리 한 점을 놓아두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가마를 두고 한쪽 눈에 가마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쪽 눈으로만 보던 사기장이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보지 못한 진실을 본 가마라 하여 그리 부른 것이었습니다. 무현의 한쪽 눈은 더 이상 마을의 놀림거리가 아니었고 외숙모의 굽은 어깨 또한 더 이상 외로움의 자국이 아니었으며 서연에 가는 어깨에는 그 사이에 새빛 한 줌이 가만히 어려 있었습니다. 분원리의 흰 연기는 그날 이후로도 오래 솟아올랐고 그 연기를 따라 한쪽 눈의 가마 이야기가 광주 일대로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그해 겨울이 다 가도록 무현은 새 가마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외숙모는 부엌에서 따뜻한 무국을 끓이고 서연은 외숙모의 곁에서 흰밥의 김을 살폈으며 무현은 한쪽 눈으로 가마의 불을 들여다보며 흙의 결을 읽었습니다. 새 가마에서 처음으로 나온 백자 사발 한 점은 무현이 손수 외숙모의 부엌 한쪽에 놓아두었고 두 번째 사발은 서연의 작은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두 사발은 빛깔이 같았고 모양이 같았으며 그 굽 안쪽에는 무현이 한쪽 눈으로 새겨둔 가는 글자 한 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글자는 사람을 보아내는 결을 잊지 말자는 다짐이었고 그 다짐은 외숙모가 평생 무현에게 일러준 말의 한 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듬해 봄 분원리에는 새 단풍 대신 새 연한 잎이 올라왔고 산봉우리에 얹혔던 흰 눈이 가마의 흰 연기와 한 빛깔로 어우러지다 가만히 사라졌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는 윤정한 봉사의 이름이 사홍원의 글에 다시 올라 그의 옛벗들과 함께 그의 한 줄 글이 다시 읽히게 되었고 분원리에서는 한쪽 눈의 가마 이야기가 광주를 넘어 충청과 경기 일대까지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사람의 진실은 두 눈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는 그 옛말이 분원리의 작은 가마터에서 한 점의 백자에 깃들어 비로소 세상에 다시 들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눈박이 사기장과 한밤의 손님 이야기는 한 자락이 끝났습니다. 사람의 진실은 두 눈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본다 하였고,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의 한쪽 눈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의 두 눈을 이긴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마음, 한 자락에도 한쪽 눈의 가마처럼 따뜻한 불씨 한 점이 가만히 남기를 바랍니다. 담장 너머 옛날 이야기는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